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의 설레발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죠. 코스피가 3,200포인트, 막 3,300포인트 막 요 시점에 있을 때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한 짓은 코스피 지수를 3,7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의 코스피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올 때쯤.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2,300포인트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2,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이 아무리 허접하지만 그렇게 쉽게 2,000포인트가 무너질 시장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흙이 바람에 밀려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 한 겹 이렇게 토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쌓인 토사가 빗물에 혹은 뭐 어디에서 흘러온 물에 뭐 바람에 많이 쓸려가게 됩니다. 꽤 많은 부분이 유실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그 토사가 유입되고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토사들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와도 비가 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쓸려 나가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토사가 밀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2,0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 역사상 1,000포인트 갔다가 1,000포인트 내렸다가 또 9.11 테러 갔을 때 300포인트까지 갔다가 또 1,000포인트 갔다가 언제 대한민국은 2,000포인트 되나 하는 그 기간이요. 상당히 길어요. 즉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꽤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인상 뭐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그 3,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그 사이에 일명 토사가 다 쓸려나가 버린 거예요. 물론 지난번 코로나19 때 코스피 시장은 1,439포인트까지 깨졌습니다. 2,000포인트가 깨졌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439포인트를 찍고요. 다이렉트로 3,000을 뚫어버렸어요. 아주 급격한 시간에 빨리 추락을 했고 골이 빨리 깊다 보니까 엄청난 급등도 굉장히 빨리 온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때, 즉 2020년 한 3월달 그때 1,439포인트까지 약 한 달 기간 동안 760포인트가 급격하게 빠졌을 때와 9.11 테러 때가 있었죠. 그런데 9.11 테러 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9.11 테러 때는요. 전 종목이 그냥 동시호가 시가에 다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명 미쓰리가 표현하는 대로 물갈이가 싹 돼버렸어요. 신용물량 반대매매 막 다 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는데 그 반대매매 물량이 반대매매 물량으로서 매도돼야 된 가격으로 매도가 되지 못하고 자꾸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됩니다.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대매매 물량이 깨끗하게 소화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저는 올 초에 대한민국 코스피 올해 적정 주가를 2,250에서 2,300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대한민국 올해 글로벌 증시의 이슈는 디폴트랑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올해 주식시장을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2,000은 깨지 않을 거고 코로나19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한 2,000
2230에서 2260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그 빠른 시간 동안 3000포인트 갔던 그 버블이 이제 꺼지고 물론 거기에서 어떤 공포가 주는 이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으나 그 선에서 그러니까 2250에서 2300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삼성전자 65,800원대 언제 7만 원 가요 그랬을 때 제가 과감하게 7만 원 가는 시간보다 6만 원 깨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올 거라고 그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깨진 거잖아요. 6만 원이. 아마 제가 그렇게 아주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보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 밴드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이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코스피가 39포인트, 코스닥이 24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반등이 오고 있고요. 오늘 반대 매매 물량이 정리가 또 일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2300포인트가 이제 바닥이다 그러면 또 전문가들 일부는 이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젠 또 간다고 얘기할 거고요. 아마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나올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푹 빠졌으니까 마치 2020년 3월 이후 다시 코스피가 3,000포인트로 가는 것처럼 그런 장은 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장이 예상되냐 하면은요. 한 코스피 만약에 2,2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아래 하단을 조금 더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뭐 한 2,400, 2,500 그 선에서 이제 박스권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존버하시던 분이 빨리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유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나 포기 그러고 이제 그 포기하는 물량들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이제 호재를 얹고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6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어요. 다우지수 0.64, S&P 500 0.95, 나스닥이 1.62% 상승했는데요. 여러분, 6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 왜 상승했습니까? 미쓰리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했대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국채 금리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뉴욕 증시 빠졌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도 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지 이유를 달아주는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내면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TV에서는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오늘 뉴욕 증시가 오늘이 아니죠.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이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 없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날은 하원 방기의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전일과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전일에는 경기 침체 확실히 있다라고 했죠. 연준이 침체를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 확실하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날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경기 침체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는 뺐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입에서 경기 침체 발언 나온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20대들한테 집 사지 말라 그랬다고 하죠.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한 거 처음이라고 하죠. 연준 의장이 왜 그랬습니까? 지가 쫄아 있어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뒷부분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50bp 인상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요즘 굉장히 저를 거슬리게 하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고요. 왜 제 눈을 자꾸 거슬리게 하느냐. 얘네가 지금 2주 전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마 2주 전부터 돈다방 미스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제가 바로 2주 전에 어떤 멘트를 했냐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해서 22만 9천 명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주 대비 뭐 2,000명인가 3,000명이 줄어서 22만 9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웃기잖아요. 2주 전에는 그 전주 대비 10%. 근데 제가 그때 그 10%에 굉장히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전까지, 그러니까 3주 전에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10% 이상 훌쩍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 전에는 그 전주 대비, 3주 전 대비 10% 이상, 뭐 2만 명인가 이상 급증해서 22만 9천 명이 됐다. 그래서 미쓰리가 3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전주 대비 2천 명인가 3천 명이 줄어서 22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22만 9천 명이 아니라 30만 1천 명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30만 명 육박했다라는 게 맞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요. 전주 대비 2천 명 감소해서 22만 9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3주 연속 똑같이 22만 9천 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22만 9천 명은 똑같은데 자꾸 그 전주에 발표된 22만 9천 주가 수정이 돼요.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자꾸 30만 건 이상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30만 건이 아니죠. 23만 건이 되는 거예요. 즉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이제는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얘네가 보세요. 그냥 22만 9천 명 전주와 똑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전주 대비 2천 명 줄어서 22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마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줄었다. 그럼 어떻다? 미국 고용이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주 연속 22만 9천 명이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22만 9천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꾸 전주 대비 2천 명씩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주 대비 2천 명 줄어서 22만 9천 명. 전주 대비 22만 9천, 그러니까 2천 명 줄어서 22만 9천 명.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덧셈 뺄셈 하는 이런 그 산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는요, 말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의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경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벽에다 그 집 안방에다가 모는 종이 큰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 점 찍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미국의 1분기 경상 적자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적자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악재인 거죠. 뭐 악재라기보다 미국의 경제는 이제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6월달 제조 PMI 지표 5월달에 57이었는데 6월달에 52.4로 23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업 PMI 지표도 5월달에 53.4였는데 6월달에 51.6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자, 길게는 3개월 이렇게 나오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전부터 경제지표가 꺾이기 시작했던 그 미국의 경제지표, 이제 그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뭐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경기 침체 직면해서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주식 시장은 굉장히 변덕쟁이입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래 가지고 놀기 싫어해요. 그게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4월 달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 말이 맞았죠. 이제 뉴욕 증시는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이제 재미없어요. 다른 이슈 찾을 겁니다. 그 이슈가 뭔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리스크를 체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하원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 되게 잘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잘 나올 거라고 했는 제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겁나게 쪽팔려 합니다. 어떻게 미국 월가가 그 엄청난 그 단단하다고 하는 시스템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걔네들이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미국에서 금융위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아주 악조건의 경제 조건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얘네가 혹독하게 하냐면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혹독한 조건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니 걔네들이 얼마나 정말 그 스트레스 테스트 쪽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가 되는데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분들, 서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누가 걱정합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잖아요. 20대 집 사지 말라고. 그 사람이 모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이라고 하죠. 자, 여하튼 이번에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은행을 제외하고도 34개, 그 은행들을 포함한 34개 은행들이 테스트를 받았죠. 조건이 이렇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10%가 된다면, 그다음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5가 된다면, 그리고 부동산이 40%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28.5% 하락하고 주가가 55% 하락했을 때 과연 이 34개 은행들이 그 악조건에서 얼만큼 그 금융 시스템에 자기네들의 자기 자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버틸 수 있을까를 돌려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34개 은행 모두 통 합쳐서 6,12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손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조건이 됐을 때 은행들이 얼만큼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란 말이에요. 자, 6,120억 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최소 자본 요건 2배 이상 보유 가능한 결과를 내놨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그 최소 기준치가 4.5였는데 4.5보다 2배 높은 9.7%의 자기 자본 비율을 내놨습니다. 작년 테스트했을 때는요.
이 34개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 10.6%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번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막 경기 침체 얘기하고 하니까 이번에 진행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작년에 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조건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강력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6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 34개 은행들의 테스트 결과 때문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아직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 미쓰리만 여러분들 러시아 디폴트 이슈 중에 하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각인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는 제가 내일 따로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때만 하더라도 2230에서 2260 정도를 그래도 좀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2월 20일부터 3월 19일 약 한 달 동안, 말이 한 달이지 영업일수로는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760포인트가 깨졌죠. 그리고 1439포인트까지 꼬라박던 코스피가 바로 3000포인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2300포인트 저점을 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해서 지금 235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2020년 1439포인트 찍고 바로 3000포인트 간 거,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장은 안 와요.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2300포인트의 안착이냐 아니면 밑으로 깨지냐, 요거에 대한 테스트는 계속 당분간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털어내야 될 신용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 매매는 반대 매매 가격으로 팔려야지만 그게 진정한 반대 매매 물량인데, 자꾸 반대 매매가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완전 깨끗하게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제 2300포인트 지지에 대한 이제 노력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권사 똥꼬들은 7월달 증시 전망을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7월달 FOMC가 언제 열리냐면요, 7월 26일부터 27일 날 열립니다. 아직 한 달 이상 여유가 있죠. 미쓰리가 생각컨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50bp 정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하니까요. 이제 7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되죠. 뭐 소매 판매 발표되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죠. 걔네들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에 가장 발작하는 게 국제 유가예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는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 유가가 하락합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기름을 많이 안 쓸 거고, 그럼 수요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고, 게다가 지난번에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6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6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한 2달 정도 기존에 증산하는 것보다 50% 이상 증산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감과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 7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확실히 경기가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 되게 증시가 희망적이죠. 그런데 7월 10일 날 공식적인 러시아 디폴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장이 바닥을 찍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을 계속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결론은 2000포인트가 깨질 거라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되, 증시가 오늘 또 크게 반등하니까 아이고 바닥을 찍었네 그러고 너무 흥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300포인트 안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2300을 다시 깰 수도 있고 뭐 2400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 박스권 상단 하단을 만들기 위해서 변동성이 많이 보일 건데, 그때 잘못 매매 꼬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2,900, 2,800에서 주식을 샀는데 3,000 이상에서 주식을 샀는데 꼬라 박았어. 지금 2,300, 2,400이야. 그런데 그때 산 종목은 그냥 일단 묻어두고 내가 새로운 자금을 유입해서 내가 혼자서 막 샀다 팔았다 해서 손해보잖아요. 그땐 완전 멘탈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주식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요. 주식은 조금 빨리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종목의 최저점을 골라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종목의 최고점에서 물량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무진 꿈은 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적당히 내가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 내가 팔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거 정도를 용인하시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하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고 단단해졌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멘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거를 저는 이미 다 해봤어요. 그 이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럼 난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 마인드를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2300포인트, 23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2359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할 거예요. 2300 깨질 수도 있고요. 아직 이슈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좀 너무 지금은 뭐냐면 흥분 모드 하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이제 7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굳이 75bp 아니라 50bp를 해도 괜찮을 만큼 이제 7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단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그 기대감과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이제 이렇게 공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방송에서 계속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모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주 한 주 너무 힘들어서 빨리 다음 주가 전 빨리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지만 이상하게 5월 달과 6월 달은 그렇게 일도 잘 안 풀리고 별로 힘드네요. 한 주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나올 거고요. 러시아 디폴트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